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열강에 정말 이 역사를 정말 핵심만 딱 뽑아가지고 여러분들 알려드리는 그런 정말 알찬 강의가 되겠습니다. 전 시간에 정말 놀라운 매직을 제가 보여드렸죠. 네, 한 50분에 고려 500년 전에 됐습니다. 내가 봐도 이거 5번 같아. 자, 이번 시간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선시대 정리될 텐데, 조선시대는 50분 동안에 정리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조선 역사에서 너무 빠지는 부분이 많으니까 요건 2시간에 걸쳐서, 조선 전기를 1시간, 조선 후기를 1시간, 이렇게 2시간에 걸쳐가지고 딱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시죠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자, 이 정치 파트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역시 왕이 중요하겠죠. 근데 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되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자, 먼저 잘 아시겠지만, 바로 이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 위화도 회군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정말 승부수를 던진 거죠. 군인이 명을 받았는데 회군을 한다? 이거는 죽거나 혁명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성공했어요. 이러면서 이제 정치 권력을 장악했고, 다음에 이제 경제 권력을 장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권문수족들의 경제 기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바로 과전법이라는 것을 시행합니다. 과전법이라는 것을 시행합니다. 고려 말에 다 시행한 거예요. 이걸 계기로 해서 성공하면서 정치 권력자가 경제 권력자가,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나라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고 있더라. 바로 이성계에 의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되고 있더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이성계의 아들 시대로 한번 바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왕자의 난을 거치면서 권력을 장악했던 정말 거침없는 그런 남자였죠. 바로 태종입니다. 자, 이 태종은요, 역시 이 왕권을 강화시키는, 이 태종 같은 경우에는, 이성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누구의 서포트를 받았냐면, 누구의 서포트를 받았냐면 바로 이 정도전, 그죠? 이 정도전이 사실은 조선의 어떤 설계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전이 생각했던 건 재상의 나라, 신하들의 나라, 왕은 그냥 중심만 잡아주는 역할, 이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태종 이방원이 웃겨, 이게 왜 재상의 나라야, 왕의 나라지 라고 하면서 결국 정도전을 죽이면서 왕권 강화의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 태종의 왕권 강화를 보여주는 결정적 근거, 바로 육조 직계제. 신하들이 결정하는 권을 많이 줄여요. 왕이 직접 결정해서 왕이 직접 명을 시행하도록 하는 이 육조 직계제를 시행하고 있더라. 자, 이 외에도 태종은요, 바로 사병들을 혁파합니다. 이것도 참 웃기죠. 자기는 사병 갖고 권력 잡았는데 딱 권력 잡으니까 이제 사병을 없애래. 이런 거 참. 자, 그래서 사병을 혁파합니다. 혁파하고, 그리고 이제 호패법, 지금으로 본다면 주민등록증이 되겠죠. 호패법을 또 시행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제 태종 때 보이는 모습인데, 우선 여러분들 이 육조직계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요거 한번 정리 한번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때 그 행정 조직을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 어떤 조직이 왕권 강화에 해당하는 것이고 어떤 조직이 왕권 견제, 왕권 약화에 해당하는지를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죠. 자, 먼저 왕권을 강화시키는 것, 그 다음에 왕권을 견제할 수 있는 것들 무엇인지 볼게요. 일단 왕권을 강화시키는 것은요, 보면 알겠지만 육조직계제, 그러니까 왕이 있고요. 이게 지금 조선시대는 의정부 육조체제잖아요. 의정부 육조체제인데, 의정부는 바로 이제 삼정승,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 재상들이 모여서 결정을 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 의정부의 권한이 강하면 왕권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태종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정도전 같은 경우는 이 의정부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어떤 그런 쪽의 방향을 뒀다면, 재상들의 그 힘을 강화시키는 그런 쪽이 뒀다면, 태종 같은 경우는 의정부의 힘을 약화시키는데 방점을 두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있으면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그 밑에 정책을 실행하는 육조로 바로 명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조에 또 바로 보고하고, 이게 바로 육조 직계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권을 강화시키는 그 시스템으로서는요, 육조 직계제가 있다. 육조 직계제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영모는요, 왕권을 강화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그냥 쓸어버리는 거잖아요. 고문해가지고, 그죠? 네 죄를 풀어. 근데요, 이게 참 고문을 하면 안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안 했더라도
그냥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곳이 바로 의금부입니다. 의금부. 의금부에서 이런 영무 처리. 왕이 마음에 안 들면 잡아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비서. 승정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승정원. 자, 이런 것들이 왕권을 강화시키는 어떤 그런 기구들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반면에 왕권을 좀 견제하거나 좀 이게 재상들의 힘을 강화시킬 수 있는 거는 반대로 의정부, 서사제. 그죠? 의정부 서사제가 있겠죠. 이 의정부 서사제는 뭐냐면 왕, 의정부, 6조 요 계통을 지키는 거예요. 왕, 의정부, 서사제, 6조, 6조, 의정부, 왕 이런 식으로 의정부의 권한이 굉장히 강한 것이죠. 자, 이런 어떤 모습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냐면 3사가 있어요. 3사. 자,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고려의 3사와 조선의 3사는 반드시 구분하시라. 고려 3사는 단순히 회계만을 담당하는 곳이었지만 조선 3사는 언론 기능을 담당하고 있더라. 그래서 사간원, 사헌부, 그리고 홍문관이 바로 3사다. 자, 이 홍문관에서 주로 관장하는 게 뭐냐면 경연이에요. 경연. 경연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신하들과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네, 세종이 이 경연을 그렇게 좋아했다고 하죠. 그런데 그 아버지 태종 그리고 그 아버지 태조는 썩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좀 약간 무인 기질이 있으신 분들이라서 이성계가 그랬죠. 이 나이에 이걸 내가 해야 되냐? 라고 대놓고 불만을 내놓았다고 하죠. 신하들이 전하는 지금 규범이자 표준이자 출발입니다. 하셔야지요. 알았다. 라고 억지로 공부를 시작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실록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쨌건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곳이 바로 홍문관이었다라는 거, 요거 이제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세요. 자, 이 태종의 어떤 그 왕권 강화,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정말 주변 사람들을 다 쳐내가면서 왕권을 강화시켰고 그 자리를 바로 이 세종에게 물려줍니다. 자, 이 세종은요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합니다. 이 세종 같은 경우에는요, 자, 요거 이제 라인을 그어놔야 헷갈리지 않겠다. 세종 같은 경우에는요, 아버지가 6조 직계제였다면 세종 같은 경우는 좀 이게 신하들과 좀 토론하는 거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세종은요, 다시 의정부 서사제로 돌려놓습니다. 다시 의정부 서사제로 돌려놓습니다. 돌려놓고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하도 많은 사람을 죽여가지고 인재풀이 없어요. 인재풀을 확보하기 위해서 바로 집현전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집현전을 만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외교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세종이 많은 일을 하죠. 지금의 우리 영토와 유사한 어떤 국경선을 그어 놓는 게 바로 세종이에요. 그래서 사군 육진을 개척한다든지 사군 육진, 북방 개척이죠.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 외구 소탕을 위해서 쓰시마, 지금의 대마도죠. 쓰시마를 정벌 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지금 세종 때 나타나고 있더라. 자, 이러면서 이제 안정화된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성종입니다. 자, 이 성종은 세조부터 한번 가봅시다. 우리 한번 세조. 자, 세조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세종의 그 아들 문종이 일찍 죽고 그의 아들 단종이 어린 나이에 왕에 오르지만 결국 그의 삼촌에 의해서 너무 가슴 아프죠. 자, 그리고 왕위를 차지한 게 바로 세조예요. 이 세조는요, 일단은 여러분 계유정난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불법적으로 지금 왕이 오른 사람이잖아요. 불법적으로 이제 권력을 찬탈했고 왕이 오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권력을 강화시켰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했던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세종처럼 이렇게 신하들과 토론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왕권 강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6조 직계제 시행하는 거예요. 6조 직계제를 시행하고, 그리고 이 집현전, 이거 없애요. 집현전 없앱니다. 집현전 없애고요. 그리고 뭔가 어떤 새로운 질서를 어떤 다시 한번 부여하겠다라고 해서 이때 이제 처음 시작한 게 뭐였냐면 바로 경국대전의 시작입니다. 경국대전, 조선의 법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경국대전을 처음으로 이제 출발하고 있더라라는 거 세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성종 때가 되면요,
네. 성종 때가 되면 이 성종 때 이 집현전을 없앤 건 좀 그렇다. 예, 신하들과 토론하는 건 너무 중요한데 라고 하면서 다시 만들어요. 집현전의 어떤 후속타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게 뭐였냐면 바로 여기 있는 홍문관을 이때 만드는 거예요. 홍문관을 네, 바로 경연서연을 담당하는 홍문관을 이때 만들고 있고요. 이 경국대전을 드디어 완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조 때 경국대전이 스타트였다면 바로 성종 때 이 경국대전이 완성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주요한 왕이 있다면 역시 이 사람 빠뜨릴 수가 없겠죠. 연산군. 네, 연산군은 여자를 너무 좋아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기생들을 전국에서 1000여 명 뽑아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예쁜, 아름다운 그리고 노래 잘하는 300명을 뽑았다고 하죠.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흥청이라고 합니다. 바로 흥청망청이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흥청 때문에 나라 망했다라는 그런 이야기. 자, 이 연산군 때는요. 정치로 본다면 사화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4대 사화가 있었는데요. 그게 무갑기을이에요. 무오사화, 갑자사화, 김효사화, 을사사화가 있는데 자, 먼저 무오사화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무오사화라고 하는 것은 무오사화가 있었는데요. 이 무오사화라고 하는 것은 김종직의 그 조의제문, 네, 이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네,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 뭐냐면 이 김종직의 네, 뭐 기린다, 슬프다, 다시 한번 기억한다, 뭐 이런 의미죠. 의제를 기린다라는 건데 이 의제가 뭐냐면 억울하게 왕위를 빼앗긴 그 중국의 황제예요. 그 황제를 기린다는데 이게 어디와 연결되냐면 세조 비판과 연결되는 거예요. 세조가 단종 죽이고 왕이 찬탈했잖아요. 마치 세조를 비판한다라는 것과 엮어 들어가면서 바로 이 당시 그 새롭게 성장하고 있었던 살인들, 그 살인들의 목을 치는 그 사화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무오사화, 살인들이 화를 입었다. 살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뿌리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조선 건국됐잖아요. 이 조선 건국에 동참하지 않았던 사람들. 왜냐하면 신하가 어떻게 왕을 바꿀 수 있느냐. 그것은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대부분, 특히 정몽주 계열 있잖아요. 이 정몽주 계열, 즉 정도전 말고 정몽주 계열의 어떤 그 많은 사람들이 낙향을 해요. 조선군에 참여하지 않고. 그리고 쭉 그 후손들을 양성을 하는데 그들이 이제 이 시점 되면 이제 서서히 중앙으로 올라온다고요. 올라왔을 때 중앙에서 그 올라오고 있는 살인들을 치는 거예요. 견제하는 거죠. 그게 바로 무오사화,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계기로 해서 그 살인들이 날아갔던 사건. 자, 하지만요, 살인들은 꾸준히 내려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 번 사화가 있었는데 이게 바로 갑자사화. 뭐 사실 이 갑자사화는요, 어떻게 보면 연산군의 그 패비윤 씨, 자신의 어머니가 왜 죽었느냐를 알게 되면서 보여지게 되는 거의 뭐 기형적인 어떤 그런 복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바로 갑자사화였습니다. 결국 연산군은 물러나요. 무엇 때문에 물러나죠? 네, 바로 중종 반정입니다. 자, 그러면서 중종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바로 이 반정을 통해서 연산군을 몰아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때 중종 때 활약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냐면 바로 조광조라는 인물입니다. 이 조광조라는 인물은 앞으로 읽어도 조광조, 뒤로 읽어도 조광조인데 정말 개혁의 아이콘 같은 그런 인물이었어요. 이 조광조는요, 정말 많은 것들을 주장합니다. 자, 먼저 일단 이 굉장히 이게 조광조가 살인,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어떤 그 살인들, 그 어떤 그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당시에 어떤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그러니까 살인들은요 원칙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주의자들이니까 조선 건국에 동참하지 않았던 것이죠. 어찌 신하가 왕을 바꿀 수 있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그 살인들이 원칙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조광조 딱 보고 아니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게 있어? 말이 돼?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곳, 이곳이 어디였냐면 소격서라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그 서태지 노래 보면 아이유가 불렀나요? 서태지와 아이유가 같이 불렀나? 네, 소격동으로. 네, 이게 까먹어요. 저는 이 가사가. 어쨌든 소격동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뭐냐면 소격동이 어디였냐면 소격서가 있는 그곳입니다. 바로 하늘의 제사 지내는 그 관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 없애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학자들은 미신을 믿지 않아요. 하늘의 제사 지내기 무슨 뭐한 짓이야 이게? 라고 하면서 조광조가 이 소격서 폐지를 주장하고 납니다.
소격서 폐지. 그리고 바로 이 지방에 있는 그 살인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과거 시험 보지도 않고도 그냥 쭉 추천에 의해서 올리는 현명한 그런 선비들을 끌어올린다라고 해서 혈량과, 네, 혈량과 실시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중종반정 때 별로 공훈이 없는데 거짓으로 그 공신들 명단에 올라간 사람들 다 지우라는 거예요. 이건 바로 그 이 시대를 이끌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위훈 삭제, 거짓된 훈장을 삭제하라 라는 위훈 삭제를 주장합니다. 이러니까 당시 그 기득권 세력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너무너무 믿깁죠. 그죠? 이 조광조를 날려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벌어졌던 사화. 그 사화가 뭐냐면 그게 바로 사화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바로 기묘사화라는 겁니다. 마치 진짜 기묘한 일이 벌어졌죠. 막 그 저기 뭐 잎사귀에 막 조씨가 왕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막 글씨가 새겨지면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졌던 것입니다. 여기 바로 이제 기묘사화. 이렇게 되면서 4대 사화. 이제 뒤에 있는 의사사화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요 사화들이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무호사화가 김종직의 이 제문이 이제 원인이 되어서 있었다는 요거 하나 알고 계시면 되고요. 기묘사화는 바로 이 조광조와 관련이 된다는 거 요거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조선 전기의 정치의 흐름이니까 중요한 포인트들만 제가 정리해 드렸으니까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살펴봤고요. 외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교에서는요, 뭐 외란과 호란, 뭐 제일 중요한 포인트니까 그 외란과 호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외란입니다. 자, 외란. 자, 외란을 볼 텐데 이 외란은요, 이렇게 쭉 잘라가지고 볼 수 있겠습니다. 크게 두 시기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면, 짠. 자, 먼저 임진년에 일어난 임진왜란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네, 임진년에 일어났던 임진왜란. 그런데 이 임진왜란이 그냥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중간에 한번 휴전기가 있어요. 그 휴전기가 끝나고 나서 다시 또 재란, 다시 난이 벌어진다라고 해서 이걸 정유재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임진왜란 때 있었던 3대첩. 임진왜란 때 있었던 3대첩. 이건 정말 상식이다, 상식. 자, 3대첩 뭐가 있을까요? 먼저 네, 한산대첩 있죠. 한산대첩. 한산대첩은 누가? 이순신. 그죠? 그 다음 또 어떤 대첩이 있을까요? 한산대첩. 그 다음이 행주대첩. 행주대첩은 권율장군. 그죠? 그 다음 또 마지막 대첩. 진주대첩. 그죠? 네, 진주대첩. 자, 이 진주대첩은 김시민. 이런 인물들이 3대첩을 통해 가지고 정말 맨 처음에 그 조총 때문에 막 밀렸잖아요. 임금이 지금 막 진짜 의주로 도망가고 중국으로 도망갈 생각만 하고 있었던 어떤 그런 위기 상황을 이렇게 극복해낼 수 있었다. 의병들과 관군들의 협력으로 막아낼 수 있었다. 이렇게 되면서 이게 굉장히 좀 이렇게 그 공방전이 좀 이렇게 수그러들게 됩니다. 그래서 휴전 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제 이야기가 되어지는 그런 기간. 그러니까 임진왜란을 이렇게 보시면요, 앞에 2년 치열했고요, 그 다음에 뒤에 2년 치열했고요, 그 사이는 휴전했던 어떤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시기 동안에 이 시기 동안에 나름대로 우리도 준비를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이 난국을 풀어나갈 것이냐라고 해서 준비를 해요. 자, 그 준비가 뭐냐면 이때 최초로 우리나라 조선시대 최초로 직업군인,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군인이 이때 만들어집니다. 그게 뭘까요? 네, 그게 바로 훈련도감. 네, 훈련도감이라는 게 이때 만들어지죠. 훈련도감. 왜냐하면 조선 전기만 해도 5위 체제였거든요. 그런데 이 5위 체제를 5군형 체제로 바꾸는 출발점이 바로 이 휴전기에 나오게 됩니다. 훈련도감은 뭐냐면 직업군인이에요. 왜냐면 이전까지는 의무병이었거든요. 지금과 똑같아요. 지금 남자들은 다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군대를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직업군인은 뭐냐면 모병제예요. 예, 돈을, 국가를 위해서 군대를 지키는 것 대신 돈을 받는 거예요. 이 훈련도감이 거기서부터 출발하고 있더라고요. 이 훈련도감을 만들었던 그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지금 조총부대가 없잖아요. 이 조총부대를 만드는 거죠. 포수, 사수, 살수에서 포수.
바로 삼수병이라고 하는데 특히 이 훈련도감은 바로 포수. 네, 이 포수에 굉장히 방점을 두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면 이 임진왜란 이 초기에 조총 때문에 굉장히 당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준비를 하자라고 해서 포수 중심의 훈련도감을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지방도 지금 뻥뻥 뚫렸잖아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 양반부터 노비까지 다 군대에 편제를 시킵니다. 이게 뭐였냐면 바로 속오군. 지방군은 속오군. 훈련도감과 속오군 이런 식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정유재란이 벌어졌을 때 있었던 큰 전투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게 바로 명량. 그죠? 예, 명량이 있었고, 예, 그리고 예, 바로 노량해전에서 이제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시는 그 모습들. 요게 이제 외란에서 어떤 그 흐름들이니까 요 정도만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또 한 번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였냐면, 예, 바로 호란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호란이 되겠습니다. 자, 호란. 자, 이 호란도요, 역시 마찬가지로 크게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호란은요, 먼저, 네. 맨 처음에 이제 벌어졌던 호란은 우리는 정묘호란이라고 그래요. 정묘년에 일어났던 정묘호란. 그리고 또 한 번 있었죠. 그게 바로 병자호란. 병자호란. 자, 이 정묘호란 때는요, 누가 쳐들어온 거냐면 후금이란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후금이란 나라가 쳐들어오는데 이 후금이 이제 성장을 하면서 나라 이름을 바꿔요. 나라 이름을 바꾸고 뭘로 이름을 바꾸냐면 청으로 이름을 바꾸죠. 병자호란 때 바로 이 청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때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때 이제 외란 때 있었던 임금이 이제 선조, 그죠? 선조였고 이 호란 때 있었던 임금이 바로 인조였습니다. 우리 조선 역사상 가장 독특한 캐릭터의 두 분을 한번 꼽아봐라 라고 하면 선조와 인조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독특하신 분들이세요. 자, 인조가 결국은 어디에 들어가죠? 남한산성에 들어갑니다. 바로 남한산성에 들어갔다가 결국은 항복을 하죠. 남한산성에서 한 47일간의 식량이 있었다 그래요. 비축된 식량이. 그 47일간의 그 식량이 딱 떨어지는 순간 결국은 항복하러 나오게 됩니다. 어디서? 삼전도에서. 삼전도에서 309고두례의 청태종 그 홍따이지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게 됐던 사건. 이게 바로 병자호란이다. 그러니까 이 병자호란 때 이 겪었던 그 수모를 갚자라고 해서 그 뒤에 바로 이 병자호란에 대한 어떤 수모, 이걸 한번 좀 극복해보자라고 해서 전개됐던 운동이 뭐였냐면 그게 바로 북벌론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북벌론. 북벌론. 바로 효종 때 주도되었던 북벌론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 요 흐름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선 전기 때 있었던 어떤 그 외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1392년 조선이 건국되고 외란이 나온 시점이 1592년이에요. 200년입니다. 200년 동안 큰 전쟁이 없어요. 큰 전쟁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그 시스템이 많이 해이해진 그런 상태 속에서 갑자기 조총 들고 애들이 막 밀고 들어오니까 정신없이 밀려 올라갔던 그런 상황이 바로 이 임진왜란이었다. 그리고 나서도 여전히 어떤 그 명분에 휩싸이면서 이 인조정부가 취했던 그 정책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인조가 지금 광해군을 몰아내고 지금 들어선 거잖아요. 그죠? 이러면서 이제 인조의 어떤 친명 배금 정책이 바로 이런 호란을 낳게 되었던 것이죠. 이건 제가 조선 후기 들어가면 한번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이제 경제와 사회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 늘 얘기하지만 토지제도,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토지제도죠. 자, 그래서 과전법, 제가 앞에 설명드렸습니다. 저 과전법을 통해서 경제 권력을 장악했다라고 했는데 그 과전법도 한번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과전법은요. 과전법은 이게 법이다 보니까 여러 다양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자, 우선 관리들이 일한 대가로 주는 월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월급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과전법 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들한테 공무원들한테 월급을 줄 것이냐라는 내용이 들어와 있는데 이때 이 과전법의 내용은 어떤 거였냐면 전현직 관리에게 주는 거예요. 예, 전직에게도 줍니다. 전현직.
에게 주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수신전과 휴량전을 또 줘요. 수신전과 휴량전. 자, 이게 뭐냐면 내가 그러니까 퇴직하고서도 계속 월급을 받는 거예요. 일종의 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수신전은 뭐냐면 내가 죽었어. 죽으면 내 아내한테 그 토지를 주는 거예요. 그 토지라고 하는 건 그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예요. 휴량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죽었어. 죽으면 내 자식들한테 궁휼히 여기는 그 자식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주는 토지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연금 같은 거 있잖아요. 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잖아요. 그러면 부인에게 일부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 지금은 똑같은 거예요. 이런 어떤 그 과정법들이 시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 시스템을요. 요 시스템을 이런 어떤 과정법의 요 시스템을 없앤 사람이 있어요. 요 시스템을 없앤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게 바로 이 과정법을 바꾼 인물입니다. 과정법을 뭘로 바꿨냐면 바로 직전법이라는 걸로 바꿔요. 직전법. 이 직전법이라고 하는 것은 현직에게만 주는 거예요. 이거는 현직에게만. 왜냐면 토지가 부족하니까. 왜냐면 이게 세습은 안 되지만 퇴직했으면 또 새로운 관리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새로운 관리 줘야 되는데 이게 전직에게도 주기 때문에 토지가 이게 회수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정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토지가 부족했고 그 다음에 이 수신전 휴량전은 일종의 세습이잖아요. 원래 세습이 안 되지만 죽었는데 국가에 회수가 돼야 되는데 지금 부인한테 자식한테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토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수신전과 휴량전도 없애요. 네. 이걸 시행한 사람이 누굴까요? 근데 이 정도 시행하려면 이 공무원들의 반발이 엄청났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엄청난 카리스마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굴 것 같아요? 이 앞에서. 여러 왕들 배웠잖아요. 지금 뭐 태조, 태종, 그 다음에 세종, 그 다음에 세조, 성종 이렇게 배웠는데 누굴 것 같아요, 중에서? 카리스마 하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들? 카리스마. 태종 아니면 세조일 거 아니에요. 그죠? 시기적으로 봤을 때 좀 뒤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 세조. 이 직전법은 그래서 세조가 시행을 했던 그런 법이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관리들한테 공무원들한테 어떻게 월급을 줄 것이냐에 대한 원칙이 정해져 있는 게 과정법이에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이번에는 관리들이 아니라 농민들한테 어떻게 세금을 거둘 것이냐와 관련된 원칙이 또 들어가 있어요. 이건 백성들한테 세금을 거두는 방식이죠. 대략 1결당 30두를 거둔다 이렇게 나왔는데 1결이라고 하는 거는 대략 운동장 사이즈 정도로 보시면 돼요. 거기서 농작물에 30두를 걷는 거예요. 30두라고 하면 한 쌀 한 3가마 한 3가마쯤 되겠다. 그 정도를 걷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전체 수확량 중에서. 근데 이런 과정법의 내용들을 바꾼 인물이 있었는데요. 그 인물이 누구였냐면 뭘로 바꿨냐면 전분 6등법과 연분 9등법으로 바꿔요. 전분 6등법과 연분 9등법으로 바꿔요.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6개 등급으로 나누고요. 그 해의 풍요에 따라서 9등급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걸 누가 했냐면 이걸 바로 세종이 합니다. 세종이. 왜 했냐면 조금 더 촘촘하게 나눠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도 사실은 그래요, 여러분들. 얼마지? 매덕 이상이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법인세 같은 경우를 한번 보면은 법인세에서 이득이 한 2억이 나는 회사가 있어요. 그 2억이 나는 회사와 한 200억이 나는 회사의 그 세금을 내는 비율이 똑같아요. 그러면 좀 억울하잖아. 많이 버는 회사는 좀 더 많이 내야 되는 건데 왜냐면 구간이 촘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촘촘하게 나누고 있는 것이죠. 이건 뭐냐면 조금 더 세금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내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세종의 어떤 의지가 들어가 있는데 좀 복잡해요.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걷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촘촘하니까 그거 다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냥 이대로는 못하겠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냥 최저세율로 그냥 맞춰가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건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토지와 관련된 이 과점법을 살펴봤는데 세금이 토지세만 있는 게 아니죠. 이게 이제 전세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것뿐만 아니라 자,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특산물을 내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특산물을 내는 제도가 있는데 이렇게 가면 되겠다. 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공납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거를 공납이라 그래요. 이 공납이라고 하는 것은 특산물을 내는 거예요. 지금은 내지 않아요. 지금은 이런 세금이 없죠. 사실 이 전세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 우리가 월급 받으면 그중에서 일부를 세금을 내잖아요.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공납은 특산물이에요. 그 지역의 특산물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들께서 매년 우리 마을의 특산물이 뭐 예를 들면 뭐 제가 옛날에 살던 동네가 대조동인데 대조동의 특산물, 대조동이 굉장히 많이 나는 게 뭐였냐면 대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름이 대조동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대추를 내야 돼요. 국가에. 옛날 조선시대만 해도 그게 특산물이기 때문에. 근데 요즘 냅니까? 네, 그 지역의 특산물 내지 않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이 당시는 냈다는 얘기죠. 이 특산물을 내는 건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예를 들면 제주의 특산물 하면 귤이에요. 너무 귀중이 있죠. 근데 이 귤을 제주도 바람 많잖아. 바람 많이 불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내야 돼요. 거기 딱 하여튼 요만큼 열리면 요만큼 귤이 요만큼 나오면 그걸 다 세요. 세가지고 그 개수만큼 내야 된다는 얘기죠. 얼마나 힘들어요. 그걸 키우기가. 그래서 결국은 대신 내주는 대행업자들이 등장합니다. 항상 이게 지금이나 예전이나 뭔가 불편한 게 생기면 불편을 해결해주면 돈 버는 사람이 생겨요. 이 당시에도 대신 납부해주는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방납업자가 생기는데 이 방납, 그러니까 방자는 뭐냐면 막을 방자예요. 공납하는 걸 막아준다는 얘기죠. 자기가 대신 낸다는 얘기인데 이 방납업자들이 사또와 결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방납업자의 물자만 사야만 사또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면 그 방납업자는 폭리를 취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러면서 결국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공납은요, 방납의 폐단이 발생합니다. 방납의 폐단이 발생하고 있더라. 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자, 이번에는요, 역입니다. 역. 자, 이번에는 역. 자, 역이 뭐냐면 이 역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예요.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남자들은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해야 돼요. 국가에. 그죠? 군대 가는 거잖아요. 이 당시도 마찬가지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힘든 거야. 군대 가기 싫은 거야. 왜 가면 농사해줘야 되는데 군대 가면 농사 짓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요. 이게 이 당시에 가능했어요. 지금은 불가능하죠. 그죠? 근데 이 당시에는 가능했어요. 이런 걸 뭐라고 했냐면 대립이라 그래요. 대립. 그 영화에 봤던 그 대립군이라는 영화가 나왔던데 보니까 그 대립이 그거예요. 바로. 대립제. 또는 포를 내고 빠지는 거예요. 이거를 바로 방군수포제. 놓아줄 방. 군대를 빼주는 거예요. 포를 내면 빼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16세기로 가면 갈수록 이 군대의 어떤 그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죠. 임진왜란 때 왜 그렇게 빠르게 우리가 무너졌냐면 바로 이런 시스템들. 200년 동안 제가 전쟁이 없다 그랬잖아요. 큰 전쟁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해이해진 거예요. 해이해지니까 임진왜란 때 우르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경제 파트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사회 파트에서 한번 볼 텐데요. 자, 뭘 볼 거냐면 이 당시에 여러분들 신문제도를 한번 볼게요. 신문제도. 일단 신량역천 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신부는 양인이에요. 근데 하는 일은 천이에요. 이 대표적인 일이 뭐냐면 수군이 이 노 젓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죽습니다. 너무 힘들거든요. 분명히 신부는 양인인데 하는 일은 사람들이 다 기피한다 라고 해서 수군. 그 다음에 이제 봉화대 이거 불 올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힘들죠. 굉장히 늘 긴장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 봐서 신량역천이라는 게 존재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자, 백정. 자, 이 백정은 뭘까요, 여러분들? 고려 백정하고 조선 백정 다르다 그랬잖아요. 고려 백정은 일반 농민이지만 조선 백정은 진짜 소 잡고 돼지 잡고 이런 천민이다. 천민이다. 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노비. 노비는 뭐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 마찬가지예요. 재산, 그러니까 매매와
매매, 상속, 그 다음에 증여의 대상. 그냥 하나의 재산이에요. 재산인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신분이 다 천민이 되는 거죠. 천민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화 파트입니다. 자, 이 문화 파트에서는요, 완전 중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건, 조선시대는요, 15세기와 16세기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5세기입니다. 자, 15세기 하면, 세종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자, 세종. 과연 세종 때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자, 세종 때 진짜 자주적인, 우리가 중심이 되었던 그런 업적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뭐예요? 훈민정음이죠.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 그래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나란 말이 중국과 다르기 때문에 만들었지 않습니까? 훈민정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한양을 중심에 놓고 만든 역법서가 있었어요. 그 당시까지, 그 전까지만 해도 중국에서 중국 황제로부터 역법서, 달력을 받아와야 되거든요. 역법은 달력이에요. 달력을 받아와야 됐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전까지 시간에 대한 주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우린 중국에서 그 시간을 빌려와가지고 그걸 보고 쓰는 거야. 그런데 세종 때, 그러니까 중국을 중심으로 놓은 그 기준이니까 약간 시간이 틀릴 거 아니에요. 우리 기준에 맞춰가지고 한양을 기준에서 만들자. 시간에 대한 주권을 회복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바로 그게 뭐냐면 칠정산이라는 역법서를 이때 만듭니다. 그 다음에 향약집성방, 바로 우리나라에서 나는 약재를 가지고 처방전을 만든 거예요. 이게 바로 향약집성방 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농사를 지을 때 우리 농민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책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농사직설. 중국에 있는 농서가 아니라 우리 농민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농사직설.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정말 이 세종 때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굉장히 자주적인 모습들, 민족적이고 자주적인 모습들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완전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 자, 뿐만 아니라 이 외에도 이 당시에는요, 유학의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자들을 굉장히 우대를 많이 했습니다. 예, 이공계 전성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종 때를 보면은. 자, 그래서 나왔던 너무나도 많은 발명품들, 예를 들면은 뭐 치구기도 있고요. 해시계, 소뚜껑을 이렇게 뒤집어 놨다. 한자가 그거예요. 앙부라는 게 그거거든요. 앙부일구라는 해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스스로 땅 때린다라고 하는 자경루, 물시계죠. 와 같은 그런 발명품이 쏟아져 나왔던 시기가 바로 세종시대였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당시에는 여러분들 회화도 굉장히 많이 발달했는데요. 이 당시 회화를 보면요, 강의 안의 고사관수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그림을 보시고 기억만 하시면 돼요. 예, 강의 안의 고사관수도, 그 다음이 몽유도원도, 안평대군의 어떤 그 꿈을 바로 이 안견이라는 사람이 그렸다라고 하죠. 그 신선이 사는 어떤 그 마을을 그렸던 아주 걸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사관수도와 이 몽유도원도가 이 대표적인 15세기 어떤 작품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유행했던 이제 공예품을 본다면 바로 분청사기가 또 유행했다라는 거. 사진 보시고 딱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15세기의 어떤 모습들이라면 상당히 15세기는 좀 열려 있었고요. 기술자들을 우대했고요. 너무 교조적으로, 너무 유교적인, 너무 성리학적인 어떤 그런 모습만 가지는 않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15세기에서 이제 16세기 넘어오면서 역사의 주도 세력이 바뀌어요. 16세기 역사 주도 세력은 바로 살인들입니다. 바로 원칙주의자들. 그러니까 조선농에 참여하지 않았던 그들이 사화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았지만 꾸역꾸역 올라오면서 결국 16세기 역사의 그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 원칙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으니까 이 기술자들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무슨 나라에 이런 거, 유교 경전을 공부를 해야지 라고 하면서 이 경학이 또 16세기는 많이 발달하게 되는 것이죠. 자, 16세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6세기 그 대표적인 인물. 자, 여러분들 5천원권에 누가 있나요? 네, 이율곡. 천원권에 누가 있죠? 이가 있습니다. 자, 바로 그 사람들이 16세기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먼저 퇴계 이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퇴계 이황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그의 저서 중요합니다. 이율곡과 비교한 저서가 있어요.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바로 성학십도라는 게 있습니다. 성학십도. 자, 성학십도.
이 도자가 들었다는 게 뭐냐면 그림 도자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림을 통해 가지고 성리학을 좀 설명하는 그런 모습들. 그 책이 바로 성학 10도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퇴계 이황의 어떤 제자들이 임진왜란한테 많이 끌려가요, 일본에. 그러면서 퇴계 이황의 그 학문이 바로 일본 성리학 발달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심지어는 일본의 무사도 있잖아요. 일본 무사들, 그 사무라이들 보면은 자기들만의 어떤 그 규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성리학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네, 바로 일본 성리학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게 퇴계 이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율곡, 이는 어떤 저서가 있냐면 성학집요라는 저서가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들을 집약하고 요약했던 어떤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이 이율곡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황은요 16세기 집어서 들어설 때 이황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야당이었어요. 다 둘 다 살인인데 아직은 정권을 잡기 직전의 어떤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 율곡 시기가 되면요 이제 완전히 정권을 잡은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가 되면서 이제는 집권 세력이니까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현실 개혁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집권 세력이니까 책임을 져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황과 이이가 바로 16세를 대표했던 그런 성리학 발달의 중요한 인물들이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이 원칙주의자들이 권력을 잡았던 16세기다 보니까 이 회화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그 양반들의 또는 그 유생들의 또는 선비들의 그 절개를 상징하는 그런 그림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게 대표적인 뭐예요? 그게 사군자예요. 사군자 그래서 16세기에 굉장히 유행을 하는 그런 배경이 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6세기 이율곡의 어머니 누구예요? 신사임당의 초충도. 여러분들 그 5,000원권과 5만원권에 보시면 바로 신사임당의 그 작품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이 신사임당의 초충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이 도학자들 하얀 옷 쫙 빼입고 정말 풀로 쫙 매긴 이 도학자들의 16세기란 말이에요. 이 당시에 어울리는 그릇은 분청사기보다는 백자, 깨끗한 백자가 더 어울리겠죠. 그래서 16세기 또 이 백자가 유행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앞에서부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문화로 나눠서 봤는데요. 자, 정치면에서는요, 각각의 왕들이 무엇을 했는지 그 흐름을 쭉 한번 따라가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외교 파트에서는요, 이 외란과 호란에서 어떤 사건들이 어느 시기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경제에서는 뭐 특히 이제 공납과 역이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왜냐면 이게 조선 후기까지 연결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접근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문화 파트 이게 너무 중요해요. 세종 때 어떤 자주적인 어떤 문화유산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 시험에 정말 잘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까지 한 250여 년, 500년 중에서 한 250년을 한 50분에 딱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머지 조선 후기, 정말 역동적으로 변화가 정말 무쌍했던 그 조선 후기를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